1923년에요. 시카고의 한 호텔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네, 당시 세계 최고 부자 8명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철강회사 회장부터 월스트리트의 거물까지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을 다 합치면 미국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 많았다고 해요. 말 그대로 돈 버는 데는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딱 25년 뒤 이 사람들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비극적이었죠, 대부분. 한 명은 파산한 채로 죽고 나머지는 자살하거나 정신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돈 버는 기술이 전부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럼 진짜 중요한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담고 있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네. 이 책의 주장은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간단해요. 진짜 부는 당신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이 주장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훨씬 더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어떤 선언이죠? 바로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는 문장이에요. 아, 그거요.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잠재력이요? 네, 자료서도에 나오는 시처럼 세상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듯이 당신이라는 존재도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책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라는 방법부터 얘기하는데 당신은 이미 부자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죠. 자, 그럼 그 선언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책에서 돈에 대해 가져야 할 3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부터가 인상적이에요. 돈은 중요하다. 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왜 굳이 첫 번째 원리로 꼽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중적인 태도요? 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뭔가 고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아, 책에서는 바로 그 위선을 꼬집는 거죠. 자동차값, 식비, 집세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는 거다.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솔직해지라는 거군요. 돈을 터부시하지도 숭배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라. 그렇죠. 이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인 셈이죠.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뭔가요? 돈은 훌륭한 하인이고 당신이 주인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돈이 하인이다. 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라는 말을 거꾸로 한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한다?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돈이 주인이 되면 내가 돈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군요. 이걸 써도 되나, 저걸 사면 돈이 날 원망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맞아요. 반대로 돈이 하인이면 내가 필요할 때 이리 와서 이 일 좀 해 하고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돈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유능한 도구이자 하인으로 봐야 비로소 우리가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과정이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3번째 원리가 이 모든 걸 정리해주는 느낌이겠네요. 돈은 순환해야 한다. 네. 저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체프만 씨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1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네, 그걸 쓰지도 않고 맞아요. 낡은 종이 상자에 넣어두고는 본인은 거의 굶다시피 비참하게 살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체프만 씨의 이야기는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돈의 가치는 사실 사용에 있는데 그걸 그냥 쌓아두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돈도 순항하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만 달러를 소유했지만 그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을 지키는 노예로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한 셈이죠. 듣고 보니 이 3가지 원리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네요. 돈은 중요하다고 인정하되 그 돈의 주인이 나라는 걸 명심하고 주인답게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잘 흘려보내라. 맞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재정립하라는 요구군요. 네, 돈을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좇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게 첫 단추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겠네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이미지의 힘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세상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일어나고 두 번째 창조가 비로소 현실 세계에서 물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의자 발명 이야기가 가장 쉬운 예시죠. 아주 먼 옛날 누군가 맨바닥에 앉아있다가 뭔가 엉덩이를 받쳐주는 물건 위에 앉으면 훨씬 편하겠다고 상상했겠죠. 네, 그렇죠.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의자라는 이미지가 처음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깎든 돌을 다듬든 해서 현실의 의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 마시는 커피잔까지 전부 다 누군가의 머릿속 이미지에서 시작된 거네요. 와, 생각해보니 좀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이건 단순히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우리 뇌의 작동 원리와 관련이 깊은데 핵심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생생하게 그려진 이미지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같은 흔한 자기계발서의 조언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시도했다가 실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이미지와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죠. 하지만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이미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마음속 스크린에 반복적으로 상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걸 이미 일어난 현실로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속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 행동, 말투,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 이미지에 맞춰서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결국 현실이 그 이미지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네요. 잠재의식이라는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요?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례가 있나요? 솔직히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 있죠. 아주 극적인 사례가 책에 등장합니다. 프루덴셜 생명보험의 지점장이었던 폴 허시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폴 허시요. 네, 당시 그의 지점은 전국 500개 지점 중에 175등이었어요. 거의 하위권이었죠. 175등? 네. 더 큰 문제는 폴 허시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나는 175등짜리 지점장이지 하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성과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다시 비슷한 성과를 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군요. 정확해요. 그런데 저자의 조언에 따라 그는 완전히 다른 실험을 시작해요. 어떤 실험이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시간을 내서 마음속으로 이미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성공한 지점장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만으로요? 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당당한 걸음걸이, 심지어 성공한 사람이 찰 법한 멋진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까지 아주 디테일하게요. 잠깐만요. 그게 정한 효과가 있었어요? 솔직히 직원들은 그대로고 시장 상황도 그대로인데 사장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상상만 한다고 실적이 오른다는 게 쉽게 믿기지는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폴 허시의 자기 이미지가 바뀌자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행동이요? 네, 이전에는 175등짜리 지점장처럼 위축돼서 회의를 했다면 이제는 상위권 지점장처럼 자신감 있게 목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을 독려했겠죠. 아,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가 달라졌겠군요. 그렇죠. 그게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을 거고요. 그의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영감을 준 거죠.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지점 실적이 11위로 수직 상승했고 2년 후에는 마침내 1위를 차지했어요. 와, 175등에서 1등이라니. 이건 정말 드라마네요. 그렇죠. 결국 그를 바꾼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미지 한 장이었군요. 좋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 그거 좋네요.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따라할 수 있는 행동 지침들이죠.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얼마면 충분한가를 명확하게 숫자로 정하는 겁니다. 숫자로요? 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대신 지금 내 형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당신이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기준으로 한 달 지출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제안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의 월세나 타고 싶은 차의 할부금, 휴가 비용 이런 것들이요. 네, 원하는 만큼의 저축에까지 전부 다요.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요. 근데 그게 좀 두렵기도 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숫자가 나올까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총액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가 되면 오히려 좌절감만 느끼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작업의 핵심은 그 숫자를 당장 벌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삶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한 달에 500원이 필요한 삶이라는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인 목표, 이미지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잠재의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군요. 네, 그래야 잠재의식이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작동을 시작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는 번 돈의 일부는 무조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입니다. 아마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수입의 10%는 전기세나 카드값을 내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낼 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요. 네, 이 책에서는 이 원칙을 좀 다르게 설명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심리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훈련이요. 네, 이 행동은 나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내 잠재의식에 매달 혹은 매주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행위와 같아요. 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한인 셈이죠. 이걸 실천하다 보면 돈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냥 절약이나 저축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건 당장 오늘부터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았네요. 네, 마지막 단계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입니다. 한마디로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라는 건데요. 연기하라. 네, 1단계에서 설정한 풍요로운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걷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좀 낯간지럽고 남들이 보면 허세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스스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것 같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척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예요. 이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내 잠재의식을 속이기 위한 전력적인 행동이거든요.
아, 이것도 결국 잠재의식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이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일부러 웃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모습의 행동을 먼저 하면 그에 걸맞은 감정이 따라오고 결국 그게 나의 믿음과 현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현실을 바꾼다. 선순환을 만드는 거군요. 네.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잠재의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훈련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책 전체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4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바로 그거였다고 해요.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923년 최고 부자들의 비극적인 결말에서 시작해서 결국 부의 진짜 열쇠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과 이미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렇죠. 돈에 대한 생각을 유용한 하인으로 재정립하고 마음속 스크린에 원하는 모습을 영화처럼 생생하게 상영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부와 성공으로 가는 지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게 꼭 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이 책이 주는 더 큰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이 원리들은 사실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커리어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인 거죠. 우리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폴 허쉬는 눈에 보이지 않는 1등 지점장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먼저 현실로 만들었고 결국 외부 세계가 그 이미지를 따라왔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스크린에 당신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성취의 이미지를 딱 하나만 그려본다면 그건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걸 가로막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